네, 그 강화학습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프레딕션과 컨트롤, 즉 예측과 제어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인트로덕션,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과 앞으로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일단 살펴보고 리뷰를 간단하게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측 그리고 제어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내용들을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이전에 이제 모델 베이스 즉 DP 그러니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일종인 폴리시 에밸루에이션과 폴리시 이터레이션 그리고 밸류 이터레이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학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최적화 알고리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모델 베이스드 즉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은 다음 상태로 가게 될 각각의 확률이나 그리고 각각의 보상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을 모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정보를 실제 상황에서는 대부분 그 정보를 모르겠죠. 그래서 모델 베이스가 아니라 모델 프리 즉 그런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답을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고 본격적인 강화학습에 대한 내용이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태,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로 가게 될 확률, 전이 확률을 포함한 개념의 모델입니다. 이것만 있다고 다 모델을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전이 확률에 더해서 각각의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까지 알고 있으면 모델을 알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밑에는 제가 예시로 한번 그려보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상태가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오목이라고 쳤을 때 여기서 저희가 어떤 곳에 액션으로 이제 흰돌을 두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흰돌을 둔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곳에 이제 다음 돌을 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률을 이러한 확률을 다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다음 상태로 어떤 상태로 가게 될 것인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모델 베이스드 방법은 현실 상황에서는 대부분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모델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어떤 스테이트로 가게 될 것이냐를 경험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다룰 내용에는 이제 TD와 그러니까 Temporal Difference와 몬테카를로 MC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앞서서 배웠던 내용 다른 분들이 발표했던 내용에는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었는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이제 풀 백업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그저스티브 서치는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들면 체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체스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으로 예전에 정복을 했었죠. 정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체스의 움직이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저장을 해서 가장 최선의 수를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복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바둑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죠. 뭐 우주의 원자 수보다 많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 몬테카를로와 템포럴 디퍼런스에서는 이제 짧은 상황, 그러니까 모두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각 상태나 그리고 각 상태에서 취하는 액션의 그 가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the policy is only as good as the estimates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번역이 좀 책에서는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설명을 하면은 정책은 추정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상태나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정확하게 그리고 얼마나 성능 좋게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취하게 될 정책 즉 액션에도 액션을 이제 좋은 정책을 만들려면 추정을 일단 잘 해야 저희가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정책에 우선해서 추정을 잘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프레딕션의 경우에는 이제 그 추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프레딕션 단계에서 다룰 내용은 이제 몬테카를로와 그리고 템포럴 디퍼런스 그리고 템포럴 디퍼런스 람다를 배우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몬테카를로 프레딕션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원의 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모델, 그러니까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모른다, 파이 값이 뭔지 모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그냥 무수히 많은 점을 마구잡이로 찍어보면 됩니다. 무작위로 이렇게 점을 막 찍다 보면은 이제 원 안에 들어가는 점의 개수와 전체 찍힌 점의 개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찍힌 점의 개수 대비 원 안에 찍힌 점의 개수의 그 비율로 우리는 이 넓이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몬테카를로 프레딕션이라고 하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반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샘플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벨만 기대 방정식의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다뤘던 내용과 비슷하고, 이제 발환값의 평균으로 저희는 이제 가치 함수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에 이렇게 방금 전에 원을 이렇게 막 점을 찍은 다음에 그 원에 들어갔던 점의 비율로 저희가 원의 넓이를 계산을 한 것처럼, 이제 많은 시도를 한 다음에 많은 시도를 한 후에 이제 각 시도에서, 그러니까 각 스테이트에서 저희가 각 스테이트를 방문한 횟수 대비 이제 저희가 각 스테이트에 방문을 했을 때마다 얻었던 그 에피소드의 총 보상의 합을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이 스테이트에 방문했을 때마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총 그로스, 그러니까 누적된 보상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은 우리가 3번 스테이트를 방문을 100번을 했는데 각각의 방문마다 평균 그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10 정도의 그로스, 그러니까 총 리턴 값을 얻었다고 하면은 그 스테이트는 이제 그 스테이트의 가치는 10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몬테카를로 프레딕션의 방식입니다. 이때는 그리고 벨만 기대 방정식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식으로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벨만, 그러니까 가치 함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가치 함수에다가 최근에 얻었던 가치 함수를 계산을 하고, 우리가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계산을 했던 이 스테이트의 가치는 100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새로운 행동을 했을 때 원래 우리가 예상을 했던 이 스테이트의 가치는 100이었는데 우리가 이 스테이트를 방문을 한 뒤 얻었던 총 리턴 값은 200이라고 하면은 그 차이가 100이 되겠죠. 그 차이의 100의 n분의 1, 즉 여태까지 우리가 이 스테이트에 방문했던 횟수로 나눠준 다음에 더하면은 우리는 이 평균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그 스테이트의 가치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방법이고,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각 스텝 사이즈, 그리고 업데이트 목표와 오차, 그리고 이전 가치 함수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가치 함수를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식이 적혀져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좀 애매할 수 있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이 S라는 스테이트에서 이 빨간색 위치로 도달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각 에피소드마다 무수히 많은 시도를 해서 각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은 1번 에피소드의 경우에는 이런 길로 가고 2번 에피소드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고, 그래서 이거를 5번, 그러니까 총 5번 반복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5번 방문한 스테이트, 그러니까 상태가 있고 뭐 한 번 방문한 스테이트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문한 횟수로 그 얻었던 총 보상을 방문한 횟수로 나누어 주면은 그 스테이트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색으로 표현된 거는 이제 가치를 업데이트한 것은 아니고 각 스테이트에 많이 방문했을수록 진하게 표시를 한 것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S라고 적혀 있었던 이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시면은 이 부분에
경우에는 우리가 5번을 다 방문을 했죠. 그래서 이 그로스 1, 그로스 2, 그로스 5까지 다 더한 다음에 5번 방문했기 때문에 5로 나눠주면은 이곳이 그 스테이트의 가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몬테카를로 프레딕션인데 어렵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근데 몬테카를로 프레딕션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퍼스트 비짓과 에브리 비짓이 있는데 한 에피소드에서 이제 우리가 한 스테이트를 여러 번 방문할 수도 있고 한 번 방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퍼스트 비짓 몬테카를로 프레딕션의 경우에는 모든 방문 중에 첫 번째 방문한 것만 활용을 해가지고 반환값에 계산을 하고 에브리 비짓의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특정 스테이트를 여러 번 방문했으면은 각각의 방문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수학적으로는 어떤 방식을 취하든 결국에는 수렴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 태스크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꼭 뭐가 맞다 항상 이게 더 옳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몬테카를로 프레딕션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단점은 이 리턴값, 그러니까 총 리턴값, 에피소드에서 해당 에피소드에서 얻어진 총 리턴 값을 사용을 해서 그 스테이트의 가치를 계산한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그로스라는 것 자체가 그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어느 정도 총 리턴 값이 구해질 것이냐는 당연히 그 에피소드가 끝난 뒤에서야 알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에피소드 도중에는 그 값의 업데이트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에피소드가 굉장히 긴 우리가 한 에피소드를 정의하려면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좀 오래 걸리는 태스크를 한다고 쳤을 때는 중간에 각 그 스테이트에 대한 가치를 업데이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단점인데 두 번째가 더 큰 단점인데 그로스는 이제 많은 스테이트와 액션 그리고 다음 스테이트 그리고 다음 그때 얻어진 리워드에 엄청나게 많은 이 튜플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 크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바둑을 한 판 둔다고 쳤을 때 200수에서 300수까지 둔 다음에야 우리는 그 바둑을 이겼는지 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기든 지든 해가지고 그 보상을 얻는다고 쳤을 때 예를 들면 세 번째 스테이트가 우리가 그러니까 세 번째 둔 수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계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그로스라는 것은 결국 엄청나게 많은 스테이트와 그 액션 그리고 다음 스테이트의 쌍이 섞인 다음에 그 모든 섞인 것이 결국 하나의 값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가 우리가 그 그로스에 미친 영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산도 크고 수렴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타임 템포럴 디퍼런스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이전에 다뤘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몬테카를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울 템포럴 디퍼런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좀 비교를 한 장표인데 일단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경우에는 모델 프리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그 모델을 알고 있어야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몬테카를로의 경우에는 모델 프리였죠. 템포럴 디퍼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 프리로 우리는 샘플을 해서 그 전이 확률 그리고 모델을 근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트스트래핑이 무슨 의미냐면 템포럴 디퍼런스는 우리가 구한 예측값을 가지고 또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더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몬테카를로의 단점으로 에피소드가 끝나야만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템포럴 디퍼런스의 경우에는 에피소드가 끝나지 않아도 각각의 타임스텝마다 업데이트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은 간단합니다. 몬테카를로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앞서 살펴보았던 업데이트 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그로스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템포럴 디퍼런스에서는 그로스 부분이 이렇게 밑에 이 빨간색 표시된 이 글씨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워드와 그리고 그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치 함수 다음 스테이트의 가치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이 타겟 값을 구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에피소드가 끝나기 전에도 다음 스테이트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 스테이트의 가치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템포럴 디퍼런스, 즉 시간차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알고리즘은 그냥 직관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트를 초기화한 다음에 각 스텝에서 우리는 그 스테이트에서 폴리시에 의해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액션을 취한 다음에 액션을 취하면 이제 다음 스테이트로 가겠죠. 다음 스테이트와 그리고 그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해서 다음 스테이트로 갔기 때문에 얻는 보상 R이 있습니다. 이 리워드와 스테이트를 가지고 이전의 시긴, 즉 다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치 함수 한에서 다음 스테이트를 계산을 하고 거기다가 리워드를 더한 값에서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가치 함수 이번 스테이트의 가치를 빼주면은 이것으로 빼줘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이번 그 스테이트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스텝 사이즈라고 하면 그냥 러닝 레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알파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 이전의 방법이랑 거의 그 몬테카를로와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그로스만 이 다음 스테이트의 상태와 리워드의 합수로 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은 바로 다음 스테이트, 바로 다음 상태의 가치만을 사용을 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을 원스텝 템포럴 디퍼런스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원스텝이 아니라 투스텝, 쓰리스텝에도 가능해 하고 식의 경우에도 그렇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여기 감마의 경우에는 그 감가율이죠. 감가율인데 만약에 우리가 한 스텝이 아니라 투 스텝까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감마 그 다음 스텝까지 액션을 취한 다음에 거기서 얻어지는 가치에 우리가 두 스텝 앞을 봤기 때문에 감마 제곱 더하기 우리가 이미 다음 스텝 바로 다음 스텝에서 얻은 리워드에다가 감가율 한 번을 곱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원하는 스텝만큼 앞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 그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계속 행동을 하게 되고 총 그 에피소드의 총 리워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로스였죠. 그것이 그로스였기 때문에 그게 결국 몬테카를로가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템포럴 디퍼런스를 배우고 몬테카를로를 배웠는데 템포럴 디퍼런스에서 원 스텝이 아니라 그거를 에피소드 끝날 때까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게 곧 몬테카를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프레딕션과 템포럴 디퍼런스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n을 어떻게 정해야 이제 잘 학습을 할 수 있을지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러한 n을 어떻게 정하냐라고 하면은 n은 정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을 정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이 람다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값을 정하게 되는데 앞서서 우리가 이제 템포럴 디퍼런스 해가지고 괄호치고 0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0의 의미는 스텝이 아니라 이 람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람다에 0을 넣으면은 원 스텝 템포럴 디퍼런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람다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람다가 크면 클수록 이제 더 멀리까지 멀리 더 뒤에 있는 우리가 더 먼 미래의 값에 좀 가중치를 두는 것이고 람다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이제 짧은 미래 가까운 미래에 더 가중치를 두게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여기에 람다가 0.1이라고 치면은 우리는 원 스텝 템포럴 디퍼런스에는 0.9의 가중치를 두고 투 스텝 그러니까 두 시점의 미래에는 0.09의 가중치를 두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쭉쭉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앞서서 얻게 될 그 템포럴 디퍼런스의 그 값들을 다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포 스텝 해가지고 미래면 미래일수록 점점 가중치를 낮춰가면서 모두 반영을 하는 것이 선행 템포럴 디퍼런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식대로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이 에피소드가 끝날 때서야 결국에는 이 가치의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야 업데이트가 가능했던 그 몬테카를로의 단점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후행 템포럴 디퍼런스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후행 템포럴 디퍼런스의 경우에는 이제 앞선 값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겪었던 과거의 값으로 가치를 업데이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방문했던 스테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 방문했던 스테이트 그리고 액션, 다음 스테이트, 리워드 이 쌍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과거의 값들을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휴리스틱 혹은 리선시 휴리스틱이 있는데, 얼마나 자주 방문했는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10번, 과거에 10번의 경험을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 10번 중에 5번을 반영을 했으면, 어떤 특정 스테이트에 5번을 방문을 했으면 10번 중에 5번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에는 더 큰 비중을 둬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번 중에 한 번만 방문을 했으면은 이제 100분의 1 정도로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100번 중에 뭐 99번을 방문하는 스테이트가 예를 들어 있다고 하면은 그 우리가 지금까지 얻었던 리워드 중에 99 정도의 가중치를 이제 우리가 많이 방문했던 스테이트에 둬서 업데이트를 하겠죠. 이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얻은 리워드는 현재 얻은 리워드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방문했을수록 많이 방문한 스테이트가 더 많은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방문했는가에 따라서 주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10번의 앞서서 10번의 그 스텝이 있다고 쳤을 때 최근의 스텝에 더 큰 다중치를 둬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있냐면, 예를 들어 오목을 뒀을 때 우리는 특정 이제 돌을 5개를 두면은 승리를 하게 되죠. 이때 이 승리를 하는데 기여한 상태는 점점 최근에 둔 수일수록 더 높은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목을 한 50수까지 둬서 승부가 났다고 쳤을 때 가장 빈 바둑판에 넣었던 첫 번째 수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직관으로 하는 게 이제 2번 휴리스틱이고, 이 두 가지 방법은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냥 이건 태스크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식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네, 이제 프레딕션, 그러니까 각 상태의 가치를 이제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제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추정을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네,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울 내용은 몬테카를로 컨트롤, 살사, N스텝 살사, 그리고 큐러닝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컨트롤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정책이 주어지면 밸류 펑션을 계산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계산된 밸류 펑션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정책을 찾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결국에는 이제 최적의 정책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최선일지를 이제 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그 강학습의 목표인데, 이 VS만 구해서는 어떤 상태가 좋은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큐브를 예로 들면은 우리가 큐브에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모든 면이 같은 색으로 이제 돼 있는 것을 우리는 결국에는 목표로 하겠죠. 그 상태가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그 상태로 가는지는 저희가 VS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이제 이번 방법에서 다룰 내용인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 전이함수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이함수를 무수히 많은 이 Q 함수를 통해서 구하면 됩니다. 구한다기보다는 이제 근사한다고, 경험을 많이 쌓아서 이제 근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Q라고 하면 이제 V, 뭐 앞서서 그 다른 분의 발표에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VS의 경우에는 한 특정 상태의 가치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Q의 경우에는 특정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즉 S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1번 상태에서 예를 들면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두 개라고 했을 때 1번 액션을 취했을 때의 가치, 1번 상태에서 2번 액션을 취했을 때의 가치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경우에도 거의 같습니다. 앞서선 그 몬테카를로 프레딕션과 거의 같은데 그 V 대신 Q로 바뀐 것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결국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상태까지 다 알 수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로 갔을 때 그 가치가 최대화되는 액션을 취하면 되겠죠. 우리는 왜냐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가치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Q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그 목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명드릴 건 살사인데, 살사는 뭐 약자 같은 게 아니라 약자라면 약자일 수 있는데,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리워드를 받게 되고 다음 스테이트로 가고 또 다음 액션을 취했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 이것을 그냥 줄여서 살사라고 부르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템포럴 디퍼런스를 몬테카를로에 의해서 템포럴 디퍼런스를 배웠는데, 살사의 경우에는 템포럴 디퍼런스에서 이제 우리가 VS를 사용을 했었죠. 가치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VS가 아니라 QS, 그러니까 가치 상태 행동 가치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것이 그냥 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이면은 이제 업데이트식에서도 이제 VS 부분이 전부 QSA로 바뀐 것이 이제 살사라고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전에 그 프레딕션 부분에서는 우리는 이제 한 상태의 가치만 측정을 하면 됐는데, 이제 컨트롤까지 하기 위해서는, 정체까지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스테이트에서 특정 액션을 취하는 것까지 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역시 그냥 저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VS에서 QSA로 바뀐 것만 달라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러닝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제 앞서서는 이제 저희가 배웠던 살사의 경우에는 온폴리시인데, 큐러닝은 오프폴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폴리시, 오프폴리시가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온폴리시의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항상 이제 온폴리시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현재 정책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그 정책 자체를 업데이트합니다. 즉 학습하는 동안의 정책이 실제 실행할 정책과 같게 됩니다. 하지만 오프폴리시의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한 정책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른 정책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습하는 동안의 정책과 실제 이제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살사의 경우에는 이제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VS를 구했으면 그 VS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다음 스테이트, 다음 시점, 그리고 다다음 시점에 뭐 스테이트와 리워드를 예측을 하고 그것을 이제 그것을 활용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큐러닝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 취하는 행동과 업데이트할 그 폴리시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큐러닝의 경우에 이제 오프폴리시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고, 큐 학습 함수를 업데이트할 때 이제 항상 최적의 행동을 선택을 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에 큐 함수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배웠던 살사의 경우에는 온폴리시 알고리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에이전트의 정책을 따르는 행동을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는 큐 함수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큐러닝의 경우에는 현재 정책과 별개로 우리는 항상 이제 업데이트 할 때는 그 최선의, 지금까지 구했던 답 중에 최선의 이제 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행동만을 선택을 한 것을 바탕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도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서 뭐 위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취했던 액션을 바탕으로 이제 타겟을 정하게 되는데, 큐러닝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정했던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그 취했던 행동이 아니라 이제 그 해당 스테이트에서 가장 큐 값이 높은 액션을 취했을 때를 바탕으로 타겟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하는 거는 이제 똑같죠. 뒤에 보시면은 이제 실제 행동은 똑같이 하는데 타겟 업데이트 하게 될 타겟 값만 달라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알고리즘의 경우에도 간단합니다. 그냥 방금 구했던 그 방금 보셨던 식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타겟 하는 경우에 항상 이 최선의 액션을 취한다고 가정을 한 값을 향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그 큐 러닝 방법에도 이제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그 큐 펑션을 바탕으로 이제 특정 상태에서 최선의 액션을 취했을 때의 그 q 값을 사용을 해서 그쪽으로 향하도록 계속 학습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q 펑션이 로컬 옵티멈에 빠져 있거나 너무 노이즈가 심하다, 너무 좀 이렇게 성능이 좋지 않은 q 펑션이라고 한다고 치면은 우리는 지금 가치를 잘못 측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최선의 행동을 했다고 했을 때를 이제 향해서 계속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추정치 자체가 정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노이즈에 의해서 계속 그 과대평가된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학습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더블 큐러닝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큐러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큐 네트워크를 하나만 썼을 때는 이제 이 하나가 좀 불안정하게 좀 로컬 옵티멈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뭐 그 가치를 잘못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이러한 가능성을 낮춰보자, 위험성을 낮춰보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습을 할 때마다 QA 혹은 QB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QA가 선택을 하게 됐다면 이제 QA만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두 Q 함수 중에서 하나만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업데이트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 타겟 부분에서 우리가 QA를 선택을 했으면 QA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선택되지 않은 다른 네트워크인 QB를 향해서 이제 학습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좀 과대평가되는 위험을 좀 줄일 수 있고 좀 안정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